후보자들의 격한 말이나 말실수 이런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긴 합니다만 사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책 공약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이 후보들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현실성이 있는지 검증 취재한 정치부 조지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검증 취재는 그동안 쭉 진행해 왔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1월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요. 전문가 110명 그리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 중요 의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 의제를 선정을 했어요. 집값 안정,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됐고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학회 그리고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국토도시계획학회 이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단을 꾸려서 검증을 했습니다. 네, KBS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선정한 것들이 아니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공약에 좀 특징이 있죠? 네, 이번 대선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강 후보들이 특히 지금까지도 박빙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정책으로 자신들의 어떤 선명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걸 한다. 이런 식의 공약 많이 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공약입니다. 주택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깎아주겠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이 방향 모든 후보들이 똑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고 그거에 대한 분노한 표심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여당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마저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식의 현 정부에 기조와는 다른 공약을 내놓다 보니까 대부분의 후보 공약들이 비슷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비슷하다고 나쁜가? 왜냐하면 보고 있는 현상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게 이상하진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같다면 해법이 같은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진단도 선거 전후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희가 이제 그 주제별 검증을 진행을 하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문들, 질의들을 보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현 정부에서 많이 늘렸었던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대한 입장을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당연히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었고요. 야당은 그동안 거세게 사실 비판을 해왔는데. 맞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질의에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그러니까 현재 수준을 조금 유지하고 민간 부분과 좀 중첩되는 부분만 좀 조정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간의 국민의힘에서는 그 현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은 가짜 일자리다. 이렇게 아주 거세게 비판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결이 다른 답을 내놓은 셈입니다.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저임금 일자리만 만들었다. 가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렇죠. 선거 기간이 되니까 달라졌어요. 네. 공약의 실현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이 공약을 이행하는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그리고 재원 특히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공약들을 많이 내놓으니까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런 걸 지금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네. 저희도 자문단이랑 그 부분을 봤고 근데 자문단 평가에 아주 공통적인 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 이런 약속 많은데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특이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까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됐었고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공약집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보통 공약집의 마지막 한 장 정도는 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고 이 돈을 얼마나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 계획을 싣거든요.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집에 정의당을 제외하고 이 재원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정의당 후보가 이 부분 문제 제기하는 대목이 있었고 그렇죠. 사실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네. 돈이 얼마나 듭니까?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하지만 대선이 이제 선거일까지 6일 남았는데 아직도 재원 대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선거 과정에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집권 기간에 얼마든지 방법은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반론도 가능해요. 맞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22조 들었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진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반박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언급이 나왔었지만 각 당에서 재원 추계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답을 받아서 봤더니 민주당은 300조에서 350조. 그러니까 우리 공약을 다 달성하려면 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266조, 정의당도 141조거든요.
그런데 이 돈에는 사실 그 후보들이 발표하는 지역 공약들도 있어요. 돈이 많이 드는 거, 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GTX라든지 수십 조가 드는 공약들이 있는데 이런 대규모 공약, 이런 토건 사업들. 네, 그런 지역 공약들은 빠진 겁니다. 그걸 빼고도 저만큼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정의당만 증세를 언급했거든요. 사회복지세 등을 신설해서 증세로 77조를 마련하겠다고 정의당만 그렇게 언급을 했고 나머지 당들은 세출 조정, 그러니까 정부가 돈 쓰는 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거든요. 세금 깎아주겠다는 공약들도 경쟁적으로 내놓았어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세제 공약 같은 경우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다주택자에 대한 뭐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이재명 후보도 좀 억울한 사람들 없게 일부 완화해주겠다 했고 윤석열 후보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랑 통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윤석열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는커녕 줄줄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해놓고는 정부가 돈 쓰는 걸 조정해서 수백조를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은 마련하겠다. 이런 약속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떤 허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뭘 안 할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돼야지 어떻게 구조 조정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아까 성인지 예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얘기하면 사실 거세게 비판받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선거 기간에. 뺄셈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후보들이 내는 공약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 후보들이 다 공약으로 내놨는데 뭐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 뭐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편, 뭐 이런 거 새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지금 정부들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정부가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계승해서 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마치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게 좀 반복되는지 저희 자문단 평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유권자들이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공약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로서도 지난 공약을 내놔도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득표 활동에는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중복 공약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약속은 이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느냐,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대목이었는데 사실 이 약속이 제대로 된 약속이냐, 옳은 방향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검증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후보들이 워낙 많은 공약을 내놓다 보니까 사실 공약들끼리 좀 가치가 충돌하기도 하거든요. 좀 대표적인 게 국토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사실 국토 균형 발전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후보 없거든요. 모든 후보들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을 살리겠다. 국토 균형 발전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특히 이 주택 공급 공약 같은 경우에 보면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80% 이상을 수도권에 짓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50% 이상을 수도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뭐 수도권에 GTX 건설 같은 걸 해서 교통 환경도 더 좋게 하겠다 이렇게 공약 앞다퉈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집 많이 짓고 교통까지 좋아지면 수도권에 사람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그 집을 짓고 또 GTX를 건설하고 하는 그런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은 좀 저해가 되는 공약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후보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하거나 뭐 또 해결책을 내놓거나 하는 후보들이 없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그 지역 표에 도움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니까요.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뭘 해주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죠. 근데 이 와중에도 정말 중요한 데 빠진 것들이 있죠. 네, 저희가 검증을 하면서 좀 저희도 아쉽다 생각했던 것이 부동산 공약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내놨고 부동산 대선이라고 할 만큼 많은 후보들이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약들이 어떤 공약인가를 사실 좀
잘 보면 대부분 좀 집을 사고 싶거나 집을 사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도 저희가 주로 지옥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지하, 옥탑방, 뭐 고시원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에 사는 이런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져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은 뭐가 있나, 이게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최저 주거 기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주거 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심상정 후보밖에 없습니다. 이 최저 주거 기준을 좀 상향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심상정 후보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후보들 뭐 그냥 월세 세액 공제라든지 뭐 바우처 지급 같은 재정 지원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후보들이 청년 공약도 많이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공약들도 잘 보면 뭐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이거나 아니면 청년 임대주택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의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약들은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중요한 영역일 수 있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는 좀 우선순위에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약자에 대한 시선은커녕 젠더 갈라치기 이런 비판도 굉장히 컸어요. 네, 어제 토론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뭐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놨을 때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그런 논란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또 모든 후보들이 청년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세대들이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문단이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청년층 공약은 100개 정도 되는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2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엄청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가 자문단을 통해서 이 사회 갈등, 그러니까 뭐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갈등들을 다 포함해서 사회 갈등 영역의 공약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 평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주는 것처럼 어떤 공약을 딱 내놨어요. 남성 집단이 막 반발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을 맞춘다고 남성 집단이 좀 좋아할 만한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을 맞추는 데에만 이제 급급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사회 갈등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뭐 문화, 사회, 우리 구성원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주권자들이 주권 행사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약을 볼 때 이 공약은 사실 후보들이 유권자들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거든요. 이 후보들이 정말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평가해야 되는 수단이거든요. 그런 수단으로 이 공약이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의 인물도 구도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공약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 사전투표부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